예, 안녕하세요. 미래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입니다. 예, 오늘 미래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유튜브 대학을 개국합니다. 개국 기념회 제1강이 한국사와 만난 박물관 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물관 유물을 총 4번 하는데 그 가운데 제1강이 되는 역사의 눈을 시작합니다. 예, 저는 주말형 대안학교인 미래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미래학교는 금년도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의 중심에서 이제 줌이라든지 또는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과 같은 여러 형태의 교육 방식을 도입해서 그 첫 번째로 유튜브 대학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대학은 여러 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 미래학교 TV와 한국역사인문교육원 TV를 통해서 유튜브에 여러 역사 인문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유튜브 대학의 박물관 교실은 향후 박물관 전문가 양성 과정과 맞물려서 그 도입부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박물관 유물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박물관 유물인데 그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박물관들은 시대적 또는 연대적 유물의 수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역사에 맞는 유물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시대별로 연대기적 유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어떤 통사적 맥락과 유물을 대입해서 공부하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분 정도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말 그대로 상상력의 보물창고를 할 정도로 우리 역사의 수많은 선조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서 그분들과 지적인 대화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력의 보물창고라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연대기적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그래서 그 1층에 반을 나누어서 한쪽은 선사고대관, 그리고 다른 한쪽은 중근세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은 서화관, 그리고 기준관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이 이른바 이제 조각 공회관, 그리고 아시아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말 그대로 구석기실부터 시작해서 신석기실 쭉 해서 통일신라실, 발해실까지 하면 요게 이제 선사관이고요. 선사고대관이고, 그리고 전시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맞은편에는 고려실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실까지 해서 중근세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은 서화, 불교회화, 목칠공예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는 기증문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증문화에서도 국보급, 보물급, 그리고 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층은 이제 불교조각, 금속공예, 그리고 이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해서 도자공예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맞은편으로는 이제 아시아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유물과 아시아 유물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복도로 들어가면 그걸 역사의 길이라고 해서
8부 중상이 조각되어 있는 석탑 기단부와 그리고 중간에 월광사, 월랑선사 탑비가 있고 제일 끝부분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의 길이라고 하고요. 바깥에 야외에는 후기 신라에서부터 고려 초까지 주로 선종 문화를 대표하는 탑비라든지 또는 부도라든지 그리고 보신각종과 같은 여러 보물이나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조를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박물관 유물을 본다 하면 사실은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가거나 아니면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박물관 유물을 답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착실하고 꼼꼼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박물관 지도를 하신 분들에게는 유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개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역사적 시각이라든지 과학적 시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눈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유물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물을 답사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이의자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적거나 퍼뜩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적을 때 화판 때 보통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유리 그 벽에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바닥에다 이렇게 쓰는데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화판 때 접이의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앉아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문화해설을 하신다면 지시봉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시봉 가운데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박물관 답사를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속곡 보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되 이번에는 상징, 이번에는 뭐 과학, 이번에는 역사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박물관 답사를 하면 그때그때 자신의 성장과 박물관을 보는 눈의 성장과 맞물려서 유물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유물을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박물관을 유물을 답사를 할 때는 자기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물을 보고 그 유물에 대한 평면적인 해석을 적는 것이 아니라 뭐 유물 가운데 과학의 원리를 찾는다든가 상징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는 유물의 특성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물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유물에는 이런 특성들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미를 찾아냈을 때 유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유물은 국보고 왜 이 유물은 보물이고 내가 볼 때 이 유물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국보나 보물이 붙지 않았을까? 그건 미학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여기서 아름다운다는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미학적 관점입니다. 당시대 사람들이 그 유물에 무엇은 생각을 구현하고자 했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각 지역과 비교하면서 우리만이 가진 특성이나 또는 주변 국가와 보편적으로 같은 것 이런 걸 찾아내는 것. 왜냐하면 인류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인데 지역에 따라서 또는 종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의 유물과 비교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준비하면 박물관 유물 답사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물이 있고 7분 7회라는 거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7분을 봤을 때 그것이 머리나 가슴에 각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봐서는 각인이 안 되고 7번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7분 7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답사를 자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물을 계속 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현장 답사를 하면 이렇게 줄지어서 5분이나 10분 안에 그 유물을 이렇게 둘러보고 오거든요. 그러면 잔상 자체도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7분 7회 방식을 준비한다면 박물관 유물 답사가 알차게 예,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유물이 전시된 공간에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뒤따른 사람들이 그 시야가 막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지켜주고 배려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권, 그래서 보통 1.5m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관람자의 동선도 열어주고, 그리고 뒷사람의 시야를 막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박물관 유물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정신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유물 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물 중에서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쁘다 하면 이렇게 보통의 이렇게 일반 전시물은 이렇게 벽면에 주로 전시가 돼 있는데 중간쯤에 따로 별도의 공간을 유물을 만들었다면 그 유물은 이 다른 유물과 비교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공간의 유물은 특히 눈여겨보라.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높이가 비슷한 것 중에 갑자기 돌출된 전시를 하는 유물이 보이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유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유물 옆에 국보나 보물급이 있으면 이것은 그 시대에 어떤 미학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 공간, 그다음에 돌출 공간, 그리고 국보, 보물급 유물을 우선적으로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러 유물들을 보면서 이런 돌출된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박물관 유물을 답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물을 보는 이제 5개의 눈이 되겠습니다. 이 5개의 눈 가운데 비교의 눈을 빼놓고 4개의 눈을 이번 제1차 유튜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요. 오늘은 그 5개의 눈 가운데 역사의 눈을 오늘은 강의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눈, 과학의 눈, 상징의 눈, 예술의 눈, 이 4개는 제1차 유튜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요. 비교의 눈은 이번 1차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상징의 눈이나 예술의 눈이나 이거 할 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눈이라는 것은 유물은 한 시대 한 시대의 그 시대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석시대는 깬석기가 나오고 신석시대는 간석기가 나오면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왜 구석시대는 깬석기가 나오고 신석시대는 왜 간석기가 나오는가,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 이게 역사의 눈이 되겠고요. 상징의 눈은 이러한 유물이 있을 때 왜 고리는 둥글까, 그리고 이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긴 되돌아갔을까, 그 중에서도 왜 이 고리에 있는 이 무늬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그런 것을 알아내고 추리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새일까, 나뭇잎일까, 저 동궁고리는 태양일까, 이런 식으로 상징의 눈을 가지면 그 시대 그 선조들이 남긴 유물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유물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술의 눈. 비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왜 고려시대 사람들은 저 비색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비색은 불교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이 예술의 눈이고요. 그다음에 형태미, 그죠? 왜 저 곡선미는 왜 아름다워 보일까? 제일 위쪽에 있는 곡선과 몸통에 있는 곡선은 방향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횡이고 하나는 종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빗금은 사선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둥이주 부분에 있는 길이와 몸통의 길이와 아래쪽 받침대 길이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걸 비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예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눈에서 이 고려 청자 참외 모양병을 다룰 것이니까요.
그때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배우시면 될 듯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의 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을 예술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 관점으로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왜 형태는 왜 바닥이 뾰족밑일까? 그리고 토기의 이름은 빗살무늬 토기거든요. 뾰족밑 토기라고 하지 않고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은 이 뾰족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빗살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토기의 이름을 할 때 빗살무늬 토기로 일반화시킨 거거든요. 왜 빗살무늬를 새겼을까? 그리고 토기의 색깔은 왜 저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을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도를 측정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의 눈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비교의 눈입니다. 앞서 말한 듯이 우리 문화의 특수성과 우리 문화의 보편성, 그러니까 여기서 동종, 범종이라는 것은 불교 문화의 일반성 속에서 나오지만 생김새가 전혀 다르죠. 우리 종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 종은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입구인데 종구 입구를 왜 뾰족뾰족하게 해서 둘렀고 우리는 왜 띠를 둘렀을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눈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눈, 물론 박물관 유물이 5개의 눈만이 아니라 6개, 7개, 8개 해도 되지만 저는 5개를 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역사의 눈, 왜 역사의 눈이 필요한가? 역사의 눈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유튜브 대학은 이런 식으로 종묘라든지 용이라든지 봉황이라든지 또는 박물관 전체 유물 또는 문화재, 국보급 유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이고 그죠?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는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강사분들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튜브 대학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1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6월이 되면 3차, 4차, 5차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대학을 이렇게 수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유물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유물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유물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은 신석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박물관 유물에서 그릇이 갖는 중요도는 무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시대 빗살무늬 토기에서 고조선의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가야의 불꽃무늬 토기 또는 고려의 청자, 조선의 백자 이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무지 중요한 의미니까요. 자,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유물 가운데 돌을 소재로 하는 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유물에는 돌을 소재로 하는 유물들이 똑같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소재로 하는 유물은 한국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돌도 있지만 그 돌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온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돌이 음악부터 시작해서 요리부터 시작해서 그릇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비석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이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구석시대 주먹도끼, 신석시대 때 갈판과 갈돌,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석검, 돌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비석, 명활산성비, 신라의 명활산성비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이 돌 자체가 음을 표준화하는 표준 악기가 됐죠. 편경. 이렇게 해서 돌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맷돌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돌을 소재로 하는 문화가 우리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산성이 대표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역사의 눈을 가질 때는 그러한 시대를 관통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지표 또는 문화징표라고 합니다. 가장 그 시대를 나타내는 유물이 되겠죠. 그래서 신석시대는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 그걸 빗살무늬 토기 문학권, 그리고 고조선에서는 비파형 동검 문학권 또는 고인돌 문학권, 이걸 포함하면 바로 고조선의 영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는 둥근 고리칼, 환두대도가 특별히 많습니다.
중국이나 이웃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이유는 왜 많을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외국에 주로 그 보병 전투를 하는 지역에는 이 둥근 고리칼의 빈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기마 전투,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말을 타고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둥근 고리칼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둥근 고리칼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든 부여에서 시작해서 삼국시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 무기의 문화 징표가 바로 둥근고리 칼, 환두, 대도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는 청자가 그 시대의 문화 징표로 나타내고 조선시대는 백자가 그런 문화 징표. 그러니까 시대를 특징 짓는 유물을 보는 눈, 그게 이제 역사의 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시대를 기록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기록한. 그러니까 이 시대를 기록한 유물들은 그 시대에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성문으로서 진흥왕 척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라 호총의 호우, 그다음에 조선시대 많은 그 고승들의 삶과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기록한 탑빅, 그리고 조선시대는 이런 많은 갑인자, 뭐 개미자와 같은 금속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책제들, 이런 것들이 시대 역사를 기록한 유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보는 눈이 중요한 의미를 받다면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역사 유물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보는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부로서 역사의 눈, 유물 탐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석시대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시대실 중에 구석시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바로 승배찌르개입니다. 승배라는 것은 이렇게 창이나 칼, 호미, 괭이 따위에 자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걸 끼울 때, 이렇게 끼울 때 잘 끼우도록, 그래서 이렇게 자루에 끝을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약간 잘라서 거기를 벌려서 이걸 꽂은 후에 끈으로 묶어서 결합식 도구를 만들 때 바로 이 자루와 이 격지가 잘 결합되도록 끝을 이렇게 길고 뾰족하게 만든 것, 이걸 승배라고 하고요. 구석기 후기에 승배찌르개, 대표적으로 활, 작살, 활, 작살, 창, 이것들이 이제 다 승배찌르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배찌르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그림자처럼 해서 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승배찌르개를. 근데 잘 거기에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하거나 생각을 해야 돼요. 스웨덴에 그 있는 이 암각화 바위 그림입니다. 근데 바위 그림에 보면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긴 창을 들고 있죠.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위대한 인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보다 큰, 짐승보다 큰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이걸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배찌르기로 가게 되면 짐승보다 몇 배 커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용맹성도 획득하지만 짐승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래서 고대인들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용맹성을 확인하고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비록 몸은 작지만 이 창을 들음으로써 짐승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이라는 존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배찌르개가 나오기 때문에 승배찌르개는 이제 짐승 사냥의 우위를 차지한 인간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배찌르개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승배찌르개 두 번째는 뭐냐? 도구 가운데 인류 최초로 손에서 벗어난 도구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총에서 레이저 무기로 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에서 벗어난 도구입니다. 이제 인간은 손에서 벗어난 도구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 창을 던짐으로써 더 무서운 맹수들을 먼 거리에서 잡을 수 있다거나,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 사냥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 두려움이지만 이젠 두렵지 않는, 그리고
이 자체가 던지는 순간 이 자루에 힘이 실리면서 내가 그 주먹도끼를 들고 이 손으로 짐승을 잡을 때 위험과 내가 죽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엄청난 힘이 들지만 이제 30m 정도 떨어진 데서 던지게 되면 이 무기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가서 30m에 있는 짐승의 배를 확 찔러서 쓰러칠 수 있다는 거죠. 가속도가 가미된 과학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장리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짐승을 이제 다가가지 않고 멀리에서 창을 던져서 잡을 수 있는 이제 인간의 능력이 여기에 표현된 거죠. 이것이 바로 승배찌르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 전까지 모든 구석시대 도구는 직접 그 돌을 깨서 그 돌에 부스러기 깬 후에 날카롭게 해서 그 몸통, 그걸 몸돌이라고 하거든요. 몸돌을 잡고 손으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 위험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돌에서 자르면 그 잘라진 그 부스러기를 격지라고 하는데 그 격지를 갈아서 이 자루에다가 끼워서 창을 만들거나 화살촉을 만들고 작사촉을 만드니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죠. 격지를 활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최초의 결합식 도구입니다. 집게라든지 주먹도끼와 같은 구석시대 전기의 도구들은 전부 단일 도구입니다. 단일 도구. 단일한 재료로 단일한 기능을 가진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격지와 자루와 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재료가 모여서 결합식 도구가 됐고 이 결합식 도구는 어마어마한 과학적 힘을 얹혀서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사냥도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승배찌르기가 되겠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짐승보다 큰 사람, 자신의 위험을 보여주는 도구이자, 그다음에 손에서 벗어난 도구이자 가속도가 가미된 과학도구다. 그 다음에 격지를 활용한 도구다. 그리고 최초의 결합식 도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역사의 눈으로 보는 유물은 그냥 여기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부여 3안실입니다. 여러 이 전시 공간 중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그 한 공간 중에서도 여러 유물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리띠 고리는 우리 문화의 원류를 알아내는데 무지 중요하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부여의 풍속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의 유물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유물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고리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역사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 허리띠 고리는 전부 동물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사자나 이런 거. 이것은 뭐냐면 북방 전통이라는 겁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이 중국과 만주 한반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이런 유물이 없습니다. 혹시 황하 북쪽에 이게 나오면 이게 중국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땅이 중국 땅이지만 적어도 서기 전후한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상과 사랑을 전파하던 그 시대에 오늘 황하 북쪽은 유목민족, 수련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물이 중국의 유물이라 할지라도 중국 농경을 전통으로 하는 중국 한족은 아니에요. 중국 한족은 이런 형태의 유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북방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방 전통을 가진 세력들이 이른바 부여계고 그 부여계의 지배계급들이 우리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고대 국가인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건국한 주도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토착민도 있고 만주에도 있고 해안가도 있고 만주와 한반도와 중국 동부와 연해주에 넓게 퍼져 살고 있어서 각각의 농경이나 유목이나 이런 경제 형태라든지 이거에 자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생산 방식을 갖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주도권, 그 정치 경제 주도권은 이제 북방민족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유물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지배계급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허리띠고리는 바지를 입은 민족들이,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렇게 끈으로 묶거나 빠클로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 이 허리띠에다가 뭐 숟가락이라든지 부싯돌이 이런 걸 이렇게 달고 이동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지를 입은 민족이라고 했고요.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바지를 입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자는 오랑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호복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랑캐를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자님이 동이족 전통에서 우리 조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은 중국식 삶을 살았어요. 왜? 그분들은 다 치마를 입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은 민족, 상의 하상 문화라고 하고요. 우리는 위에 우도대다가 아래 바지를 입은 상의 하고 민족입니다. 왜 바지를 입었느냐? 그것은 말을 타고 이동하고 말을 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지를 입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통해서 우리는 바지를 입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여성사를 보면 여성들이 초기에는 바지를 입다가 점점 치마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오면 거의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활동성이 많은 여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치마를 입었다는, 그런 뭐냐, 여성의 활동 영역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사 입장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의무가, 권리는 적어지고 의무가 많아지는, 그죠? 그런 시대를 옷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호복기사. 호복이라는 것은 오랑캐 복장과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민족. 그래서 호복기사라고 했고요. 춘추 전국시대 호복기사는 야만인, 오랑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삼국시대에 한국형 패션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조선 옷은 중국의 송나라풍의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량 한복이라고 하는 것이 삼국시대 옷에 가장 적합한 옷입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개량형 한복이 오히려 더 전통적인 거고, 오히려 한복이라고 부르는 조선시대 옷이 중국의 송나라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패션, 이 한국형 패션은 바로 호복기사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달돌칼입니다. 말 그대로 반달돌칼은 한자로는 반월형 석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반달처럼 생겼고 위쪽에 구멍이 2개에서 3개 정도 뚫려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유물이고요. 이 반달돌칼은 농업 생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반달돌칼의 기능은 곡식, 나락에 이삭을 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딸 때 우리가 손으로 따거나 이러면 이게 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잘못 따게 되면 나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달이 어느 정도 다 익어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빠른 속도로 넓은 농경지에 이삭을 따야 돼. 그때는 뭐냐, 꼭지만 탁탁탁 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날이 날카롭고 그 다음에 지렛대를 이용해서 톡 끊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반달돌칼입니다. 그러니까 반달돌칼에 구멍이 없으면 이 손목의 힘으로 따야 되거든요. 근데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에다가 끈을 딱 묶어서 지렛대 힘을 이용합니다. 그 지렛대를 힘을 이용한 도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호미, 쟁기, 그 다음에 우물에서 물을 할 때 도르래 원리 있죠? 그하고 비슷한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한, 그래서 손목의 힘이 많이 줄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빠르게 딸 수 있는 그런 것이 반달돌칼이다. 첫 번째가 지렛대 원리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주 지역에 반달돌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박물관에서 왜 안 가르쳐주냐 이거죠. 왜 안 보여주냐. 만주기 때문에, 한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역사의 출발이 만주와 한반도를 통한 우리 전체 이 본토에서 시작된 본토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서 이동해 온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부, 내몽골, 만주, 연해주, 한반도, 일본 큐슈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조상으로 해서 신석기, 고조선, 부여가 탄생했다. 이것을 본토 기원설이라고 하는데요. 만주 지역의 반달돌칼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태가
뭐 중국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반달돌칼의 뿌리는 만주입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반달돌칼의 계승이 바로 한반도로 그대로 계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감숙성, 하남성, 강수성, 절강성, 강서성에서 드물게 나오지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달돌칼은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농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달돌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생산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지렛대 원리라고 했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생산물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손으로 따면 돼요. 손으로 따면 되는데 농경지가 넓어지고 생산력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반달돌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달돌칼은 생산력이 높아졌다는 거고 그 생산력에 잉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잉여가 나타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나타나죠. 그래서 도시국가의 가장 특징적이게 지배계급은 성 안에 들어가 살고 피지배계급은 성 밖에 살면서 신분적, 계급적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잉여 생산물이 지배계급의 권력을 만드는 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달돌칼은 이제 생산력이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낼 정도로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세면 이제 낫이 나오게 됩니다. 돌낫이나 청동낫. 이것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밑둥까지 자른다는 겁니다. 밑둥까지. 그래서 왜 밑둥을 자르게 되느냐? 이것을 자를 때는 밑에가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쪽을 자른다는 것은 이 볕단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뭘로? 지붕으로도 활용하고요. 지붕으로도 활용하고 끈을 만들고 새끼줄이죠. 끈을 만들고 가마니도 만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볕단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을 빨리 자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돌낫이나 청동낫이 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생산력의 단계적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의 눈을 볼 때 전체를 보고요. 이제 오늘 역사의 눈이 마지막인데요.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석기 하면 신석시대인데 왜 우리나라의 반달돌칼은 청동시대에 나오냐 이거죠. 그것은 만주 지역은 이미 신석시대부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선진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컬러 TV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한반도는 아직 흑백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라디오라고. 그러니까 TV와 라디오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신석시대 때 반달돌칼 나오지 않습니다. 왜? 생산력도 낮지만 과학기술이라든지 문명 자체가 아직은 만주 지역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만주 지역에서 과학기술과 선진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만이라고 부르는데요. 마한 변한 진안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래쪽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드디어 반달돌칼이 만들어지고 북쪽에서는 청동단검이 만들어지면 이쪽은 석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청동시대 특징이 석검과 바로 반달돌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청동시대의 반달돌칼이 있는 거고요. 만주 지역은 그보다 앞선 신석시대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달돌칼은 신석시대에 들어왔지만 한반도는 생산력이 낮아서 청동시대에 반달돌칼이 등장했다. 이렇게 역사의 눈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중심지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라는 것을 이 반달돌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눈이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유튜브 대학 제1차 박물관 유물을 보는 눈 첫 번째 제1강 역사의 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